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딸을 둔 아빠입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는데 항상 딸이 있어서 잘 버틴 것 같아요. 가장으로 지내며 속이 여러 번 뒤집혔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연애 결혼을 해서 딸을 한 명 낳고 평범한 가정에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고 가정을 책임졌고 제가 홀벌이로 열심히 일했답니다.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어요. 딸이 걸음마를 떼고 뛰어다니며 노는 시기가 될 때까지 무탈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딸이 좀 똑똑하다고 사교육을 아주 심하게 보내더군요. 처음에는 피아노, 영어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딸에게 의사를 물었더니 다니고 싶다고 해서 보냈는데 학원이 점점 늘어서 6개나 보내더라고요. 여보, 우리 혜림이가 학원을 6개나 다니면 힘이 들겠어, 안 들겠어? 오늘도 학원 가기 싫다고 애가 혼이 빠져 있잖아. 이제 그만 보내. 뭔 소리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학원을 끊어버리라는 거야? 우리 혜림이는 똑똑하고 끼가 많아서 많은 걸 배워야 해. 당신 아이돌들이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잖아. 그것처럼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성공하는 거야. 우리 혜림이는 뭐가 되든 아주 크게 될 사람이라 학원을 6개가 아니라 10개까지 보내주면서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고. 아내도 처음엔 이러진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사교육을 어떻게 어디에 보내는지 자랑질을 하도 하니까 아내도 거기에 홀려버려서 이 지경까지 왔답니다. 물론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을 매우 잘못한 거죠. 저는 힘들어하는 초등학생 딸을 보며 당장 학원을 싹 다 끊어버리고 아이는 아이답게 키우자고 했어요. 혜림이가 힘들다잖아. 애가 맨날 울상인 거 안 보여? 이게 누굴 위한 건데? 여보,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그냥 당신이 해. 내가 학원 보내줄게. 이 남자가 또 시비네.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내가 대학을 다시 가서 취직이라도 하라는 거야? 난 우리 혜림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나중에 혜림이가 크면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라고.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애 학원 다 보내지 마. 아내에게 몇 번 져줬는데 딸의 심리 상태를 보니 더는 참아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혜림이에게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든 친구들이랑 놀든 학원은 안 가도 된다고 단단히 일러줬습니다. 아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니 돈 관리를 괜히 맡겼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아내가 딸에게 뭐라 했는지 계속해서 학원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앉혀놓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혜림아, 학원 계속 다니는 거야?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학원 안 가면 혼나. 아빠가 말했잖아. 엄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혜림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기 싫은 거 억지로 배울 필요도 없고 공부도 적당히 할 만큼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 나도 안 나가고 싶어. 그런데 안 나가면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딸이 매 맞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꽃으로도 딸을 혼내면 안 된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었는데 저 모르게 뒤에서 매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혜림이한테 매를 들었어? 학원 안 나가면 그런 식으로 혼을 냈던 거야? 당신 돌았어? 이가 왜 이래? 내가 돌긴 뭘 돌아?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낸 건데 겨우 그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이 사람아,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게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애를 때린 거잖아. 자꾸 내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아니거든? 다 혜림이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 혜림이 위한다는 소리도 그만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당신 내 통장 내놔. 내가 통장을 맡겨놨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가 본데 이제 돈 관리 내가 하겠어. 그럼 혜림이 학원 보낼 일도 없겠지. 어서 내놔. 그러자 아내는 혀를 끌끌 차더니 팔짱을 끼고 뭐하는 짓이냐고 콧방귀를 끼더군요.
당신이 밖에서 일한다고 이 돈이 다 당신 건 줄 알아? 내가 내조하고 살림하는 덕에 당신이 마음 편히 회사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거 몰라? 지금 내가 이러는 이유는 혜림이를 위해서거든. 다른 말은 쓰잘데기 없으니까 집어치우고 당장 내 통장 내놔. 카드도 내놔. 못 줘. 내가 경제권 얻으려고 몇 년 동안 당신한테 굽실거리면서 지냈는데 다시 통장을 빼앗기라고? 절대 못 줘. 아내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싹 다 바꿔버리겠다고 통보하고 경제권을 제가 다시 주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그제야 말을 듣더군요. 알았어, 그만해, 그만. 혜림이 학원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통장 관리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분명히 말한 거야. 혜림이 학원 안 보내겠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으니까 약속 지켜. 그래, 알았어. 내가 나 쫓아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엄마 마음 몰라주고 울상으로 지내는 딸내미한테 더 잘해줘 봐야 뭐 하겠어. 학원 끊어버릴 테니까 통장 달란 소리 하지 마. 결국 아내의 욕심을 꺾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딸 혜림이는 학원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밝은 딸의 얼굴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학원을 안 다니고 여유 있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혜림아, 무슨 일이야? 학원 안 다녀서 좋은 거 아니야? 학원을 안 다니니까 엄마가 집에서 공부만 하래. 문제집은 많으니까 그거 풀어서 검사 받아야 해. 한 문제 틀리면 2대씩 매를 맞고 있어. 뭐야? 네 엄마가 아직도 그런단 말이야? 바로 아내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한테 4, 5학년 문제집을 풀게 하는 것도 모자라 한 문제를 틀리면 2대씩 때리는 게 말이 되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아내는 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며 자기 잘못 따위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어릴 때 엄마한테 죽어라 혼나가면서 공부했다고. 지금이 옛날이냐? 내가 2번 다시 혜림이한테 매 들지 말랬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다른 집 애들 수준은 중학생 수준이라고. 나중에 따라가지 못해서 혜림이가 패배자가 되길 원해? 억지 좀 부리지 마! 3학년이면 3학년 수준에 맞게 공부하면 돼! 아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건 먼저 가르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다시 한번 딸에게 손을 댔다간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 분노가 느껴졌는지 그날 이후로 매도 들지 않았고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답니다. 혜림이에게 물어봤더니 밖에서 놀기도 하고 게임도 자유롭게 한다고 하더군요. 딸은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아서 놀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공부를 스스로 하고 숙제도 알아서 하니 가만히 두면 척척 해냈습니다. 이제야 집안에 평화가 오나 싶었는데 혜림이가 4학년이 되고 한 달 만에 가출했어요. 자기를 찾지 말라는 편지 한 장을 써두고 나갔습니다. 가출이라니, 이제 겨우 4학년인 애가 가출? 도대체 혜림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또 혜림이를 쥐잡듯이 잡고 매를 들기라도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당신이 중간중간 혜림이 건들지 말라고 해서 아예 손을 놔버렸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혜림이가 왜 가출을 해? 모르지.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려서 그런 거 아니겠어? 남 이야기 하듯 하네.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아빠가 돼서 한 게 뭔데? 맨날 문제가 생기면 내 탓만 하지. 당신의 그 잔소리 지겨워 죽겠어. 한바탕 다투고 딸을 찾으려고 동네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혜림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아무도 딸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동네를 찾아다녔답니다. 자정 가까울 때까지 딸을 찾지 못하자 점점 심장이 옥죄어 왔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나 걱정하며 바깥을 돌아다니는데 곧 경찰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딸이 보였습니다. 학교 근처 나무 밑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걸 발견해서 데리고 왔다네요. 얼른 달려가 딸이 무사한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혜림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은 거야? 아픈 데는? 아빠 미안. 아빠가 미안하지. 이리 와 내 딸, 안아보자. 딸이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한참 동안 흘렸습니다.
말없이 딸의 등을 어루만져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딸과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도 함께 지냈는데 딸이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혜림아, 엄마랑 있는 거 불편해? 아빠랑 둘이 나가서 놀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냥 밖에 나가고 싶어.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무서워. 그래, 나가자. 그동안 하고 싶은 말 많았을 텐데 아빠한테 다 털어놔봐. 딸을 데리고 카페에 가서 달달한 음료와 케이크를 사주며 일단 배부터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딸이 한 말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내가 공부하라고 어지간히 괴롭히고 매를 들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딸의 자존심을 많이 깎아놨대요. 아빠, 엄마가 나만 보면 답답하대. 친구들 따라가려면 학원 다녀야 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꼴보기 싫대.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아빠가 엄마랑 잘 이야기해볼게. 아빠, 내가 사회 패배자가 될 거랬어. 나 공부 잘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야? 뭐? 정말 별소리를 다 했구나. 혜림아, 공부 못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엄마가 한 말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힘들게 한 일들 있으면 다 털어놔봐. 딸을 무시하고 끝없이 비교하고 괜히 화나면 머리를 쥐어박았답니다. 딸의 시선에선 아내가 엄마가 아니라 괴물로 보였다네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만 이렇게 행동했고 저한테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심하게 겁을 줬답니다. 상황을 알아차린 저는 딸을 본가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한바탕 말싸움을 했습니다. 혜림이에게 그따위로 대하는 게 어떻게 엄마냐면서 막말했고 엄마 자격 없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자기도 최선을 다한 엄마라고 반기를 들었죠. 싸움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딸이 아내와 계속 지내면 안 될 것 같아 본가의 어머니께 잠시 데리고 있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딸도 할머니와 지내는 것이 아내와 지내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했어요. 아내는 반성을 하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딸이 안 보이니 속이 편하다며 아예 저희 어머니가 평생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딸은 주말마다 와서 지내고 평일엔 본가에 가서 지냈어요.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딸을 데려오면 똑같은 일이 또 생길 테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한편 처가 식구로 처제와 처남이 있었는데 둘 다 나이는 30 중반이었는데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와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아내가 함께했고요. 제가 통장을 다시 가져와서 아내가 몰래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내 남동생이 기니 할 말이 있대. 무슨 일인데 그래? 한번 들어봐. 아내가 방석을 깔아주자 처남이 말했습니다. 매형, 저 오토바이 사업하게 투자 좀 해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니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자네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닐 순 없나? 매형, 꼰대같이 굴지 마세요. 제가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성격이라 사업 말곤 답이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알긴 뭘 알아? 모르거든? 세상에 남 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인간이 어딨어? 나도 날마다 상사들한테 깨지고 욕먹으면서 일을 악물고 버틴다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처남 사업하는 데 달라고? 내가 미쳤나? 매형, 내가 공짜로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금에 이자까지 갚겠다고 하잖아요. 돈 빌리려면 은행을 가. 내가 자네 ATM기도 아닌데 여기서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돈 빌려주는 은행에 가라고.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요? 매형, 자꾸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거예요? 우리 누나랑 결혼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됐으면 좀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네 눈엔 우리가 잘 사는 걸로 보여? 혜림이가 엄마랑 지내는 게 힘들어서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어. 자네 누나가 저지른 일만 해도 내 피가 말라. 자네까지 보태려고 하지 말고 그만 가봐. 허파에 바람 빼고 직장 알아봐. 일손 부족한 회사 널리고 널렸으니까 잘 찾아서 들어가라고. 존나 치사하게 구네, 젠장. 처남이 제 앞에서 욕을 하길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처남, 지금 뭐라고 했어? 존나가 어쩌고 젠장이라고? 자네 위아래도 없어? 위가 위 같아야죠.
뭐 하나 도움 하나 안 주면서 예의 차리게 바라세요? 우리 누나가 매형이랑 살면서 화딱지가 많이 났을 것 같네요. 더럽고 치사해서 사업자금 달라는 소리 그만하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매형한테 뭘 바라겠어요? 어쩜 그렇게 제 아내랑 똑같은지 처남의 눈을 보니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처남 옆에 있던 아내도 저에게 그거 하나 도와주는 게 어렵냐며 큰 소리를 심하게 치더라고요. 두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귀를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남의 부탁을 거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처제가 찾아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영어 학원을 차리겠다고 욕심을 크게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학원을 제 돈으로 차려달라고 하니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양부, 나 영어 학원 작게 차려줘요. 내가 매달 원금이랑 이자 상환할게요. 내가 요술주머니라도 있는 줄 아나. 다들 나만 보면 돈 달라고 난리네. 나 그럴 돈 없거든. 형부,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벌잖아요. 그리고 형부 집안도 돈이 꽤 있는 집안인 거 알아요. 힘든 처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가지가지하네. 처제 영어학원 차릴 생각 말고 영어학원에 취직할 생각을 해. 능력도 없으면서 왜 이리 욕심만 많아? 제가 주제 파악하라고 콕 집어서 말했더니 아내와 처제가 눈에 불을 켜고 대들더군요. 뻔한 막말이라 몇 마디 들어주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내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아내 입장에선 제가 아주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처제랑 처남의 사업을 차려주겠어요. 저도 직장 다니는 가장인데 말입니다. 아내가 조용해지자 다시 딸을 본가에서 데리고 왔는데 몇 달 지내다가 딸이 스스로 본가로 도망갔습니다. 아내가 저 없앨 때마다 쥐잡듯이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크게 다퉜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서 각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딸이 조금 더 커서 중학생이 되자 다시 집에 와서 지냈어요. 그때부터는 딸이 자기 주장을 확실히 표출할 줄 알아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혼낸다고 다 들어주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컸답니다. 저는 딸이 그만큼 커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진급을 놓치지 않으려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고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적어도 딸이 시집 가기 전까진 죽어라 일해서 대기업에 붙어있을 마음이었답니다. 다행히 진급에 성공해서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면 그만큼 힘든 위기도 닥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암이라니 믿기질 않네요. 나도 몰랐다.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을 찾았을 텐데 전혀 몰랐어. 그리고 췌장암이 증상이 늦게 온다고 하잖아. 에휴, 더 살고 싶었는데 안타깝구나. 우리 손녀 혜림이가 시집갈 때까지는 건강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 어머니, 죄송해요. 자식인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속만 썩혀드리기만 하고 아들 노릇은 하나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가장으로 힘들게 살아왔으면서 그런 말은 뭐하러 해. 혜림이가 아들 너 때문에 그나마 밝은 마음을 잃지 않은 거야. 네 딸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니?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 이야기만 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 다 돌아봐요.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회사 일을 하면서 자주 반차를 쓰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완치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항암 치료를 해야 하니 그나마 믿음이 가는 병원에 입원시켜드렸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말라가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암이 너무 크고 전이까지 되어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답니다. 회사와 병원을 다니며 자주 밤을 새워 제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집에 갔더니 아내가 혀를 끌끌 차며 말하더군요. 또 병원 다녀온 거야? 당신은 가장이면서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상관 안 하는 거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잖아.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가족인 시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꼴랑 한 번 찾아오고 마는 거야?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인 건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 실망? 나야말로 당신한테 실망이 커. 내가 혜림이 낳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늘 내 노력은 무시만 했잖아. 우리 동생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막말이나 하고 내보냈고, 내 체면을 제대로 세워준 적도 없으면서 내가 심호 수발이나 들어주길 바라는 거야? 누가 그렇대? 그래도 걱정이라도 좀 하는 척을 해. 나한테 뭘 기대하니?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돌봐. 효도는 셀프라는 거 몰라? 그래,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각자 셀프로 자기 식구들 돌보자. 처자랑 처남은 당신이 알아서 돌봐. 괜히 또 나 찾아와서 돈 달라고 구걸하게 만들지 말고. 저도 말을 곱게 해야 했는데 어머니 일과 회사 스트레스, 아내가 해왔던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엉겨붙어서 말이 심하게 나갔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끝까지 서로를 물고 뜯으며 비난했어요. 싸움은 곧 큰 벽이 되어 저희를 갈라쳤답니다. 그렇게 기분이 다운되어 지내는데 회사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딸이 와 있더군요. 혜림아, 또 왔어? 너 조퇴하고 왔지? 응,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왔어.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야 하는데. 아니다, 이게 더 좋다. 우리 딸의 행동이 할머니를 엄청 기쁘게 하니까 아주 잘했어. 저희 어머니는 하나 있는 손녀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바로 혜림이를 낳은 일이야. 이 예쁜 아이가 내 손녀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난 혜림이 얼굴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 네가 섭섭할지 몰라도 아들보다 손녀가 최고다. 아이, 섭섭하긴요. 저도 엄마보다 우리 딸이 우선이에요. 아이, 그러고 보니 우리 혜림이가 행복 바이러스네요. 혜림아, 할머니 옆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려. 나보다 널 좋아하시니까. 딸 때문인지 어머니는 아픈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아내는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서 입원하는 동안 처음에 한번 와보고 다시는 오진 않았네요. 어머니는 딸 때문에 더 오래 사셨어요. 6개월 남았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1년을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어머니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제가 받아서 딸을 위해 잘 쓰라고 하셨고,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가 자주 기부하시던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딸은 사흘 내내 함께 슬퍼하며 자리를 지켰는데 아내는 밤에 한번 와서 얼굴 비추고 나가더라고요. 너무한다 싶어서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그냥 가지 말고 발이 날 때까지 좀 있어. 혜림이가 보고 배운다고. 나 약속 있어. 동생들한테 일 있어. 무슨 일이길래 장례식까지 빠져가면서 가야 하는 건데? 이거 봐. 당신도 내 가족들한테 무관심하잖아. 나도 당신처럼 당신 가족한테 무관심하게 구는 거야. 에휴, 그래, 가라 가. 당신이나 나나 서로 이기적이니 알아서 살자. 아주 반가운 대답이네. 그럼 당신 엄마 장례 잘 치러. 난 내 볼일 잘 볼 테니까. 이만 간다. 아내는 그렇게 어머니 장례까지도 뒤로하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한동안 어머니 생각에 잠겨서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상사한테 자주 혼났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아이, 김 부장, 회사 생활 할 만큼 한 사람이 왜 그래? 요즘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겠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자네 한 가정의 가장 아닌가? 계속 이렇게 넋 빠진 채로 일할 거야?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죠. 앞으로는 각성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가 주시고 내일부터는 좀 달려보자고. 어서 가봐. 부장까지 힘들게 달려왔는데 어머니 생각에 잠시 위기를 겪었네요. 하지만 한 달 만에 정신을 차리고 회사 일을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더더욱 정신 차려서 바른 가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고 석 달 만에 어머니의 보험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인 통장을 정리해봤어요. 유산 10억이 어딜 갔는지 영원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이체 내역을 보니 처제와 처남, 아내에게 돈이 분산되었더라고요. 저는 열이 끓어올라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 통장에 손댄 거야? 아, 그거? 맞아. 내 남동생이 슈퍼카 한 대 사달라고 해서 사줬고 여동생한텐 영어학원 차려줬어. 그리고 난 오피스텔 하나 마련했어. 거기에 세를 주고 매달 용돈이라도 벌려고. 당신 마음대로 어머니 돈을 쓰라고 누가 그랬니? 어머니가 절반은 기부하라고 하셨는데 당신 마음대로 돈을 쓴 거야? 니네 엄마 돈 우리 집에 기부했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오피스텔이 5억짜리니까 나중에 값을 올려서 팔면 좋을 거야. 그때까지는 월세 받으면서 그걸로 내 용돈 하면 딱이고.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당장 이 통장에 돈 다 원위치 시켜.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원위치 시켜? 그리고 기부하는 게 낫니? 내 동생들 도와주는 게 낫니? 당신도 이번 기회에 매형 형부 노릇했다고 생각해. 아내는 정말이지 제멋대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조금도 잘하지 않았고 아프실 때는 병원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장에 얼굴만 잠깐 비추고 떠났는데 어머니 돈을 멋대로 쓰다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경고하겠는데 당장 어머니 유산 원위치 시켜. 당신 동생들의 슈퍼카든 영어학원이든 다 반품하고 돌려내라고 해! 그리고 오피스텔도 당장 정리하고! 그걸 어떻게 반품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당신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놓고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어이없거든? 나 진짜로 미쳐서 분개하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돌려놔! 아내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면서 그 정도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싸움은 커졌고 아내는 저랑 못 살겠다며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남을 찾아가 슈퍼카부터 정리하라고 했어요. 처남, 이거 우리 어머니 유산이야. 당장 반품해. 매형,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누나가 써도 된다고 사준 건데 줬다 뺏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난 몰랐던 일이니까 당장 팔아. 더 손해보기 전에 팔라고? 진짜 너무하시네, 매형. 싫어요. 제가 2차 사고 얼마나 행복한데요. 저한테 제 행복을 빼앗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처남 진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진짜 혼 좀 나볼래? 젠장 존나 짜증나게 하네. 매형, 나중에 벌어서 갚을 테니까 그냥 좀 가주세요. 나 여기 오토바이 가게 사장이에요. 직원들이 보는데 쪽팔리게 뭐 하는 거예요? 빚내서 사업하는 주제에 체면 차리고 싶은가 봐? 처남, 진짜 큰일 겪고 싶지 않으면 당장 차를 팔든지 이 오토바이 가게 팔아서 우리 어머니 돈 갚아!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처남 오토바이 가게에서 나왔고 이어서 처제를 찾아갔습니다. 영어학원은 파리만 날리고 있더군요. 처제, 이 학원 내 어머니 유산으로 차린 거 알지? 이거 도로 팔아야겠어. 형부, 이제 막 게시했는데 팔라뇨. 말도 안 돼요. 언니가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형부, 돈 때문에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 진짜 남자답지 못해요. 매달 돈 갚을 테니까 좀 가주실래요? 퍽이나 갚겠네. 다 집어치우고 내 어머니 돈 갚아. 경고했으니까 확실하게 이해했길 바래. 다음에 올 땐 진짜 험한 꼴 당할지도 몰라. 역시나 처제에게도 큰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의 오피스텔이 남았어요. 가출한 아내가 그리로 갔을 것 같아 주소가 어딘지 어렵게 찾았답니다. 주말 오전에 나갈 준비를 하자 딸이 어딜 가냐고 묻더라고요. 아빠 어디가? 엄마한테 가는 거야? 그 오피스텔인지 뭔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할머니 유산으로 마련했다는 거기? 아빠 같이 가자. 나도 가서 엄마한테 할 말을 좀 해야겠어. 혜림아, 어른들 일에 네가 괜히 끼어들 필요 없어.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아니, 같이 가. 나도 엄마한테 불만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화도 내고 풀어야겠어. 딸이 따라붙는 바람에 그냥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오피스텔은 꽤 거리가 멀었어요. 딸이 옆에 있으니 화를 좀 눌러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배달 아닌가? 어머, 당신이 여길 왜... 혜림이도? 발소리 듣고 배달인 줄 알았어?
근데 옷이 그게 뭐야? 속옷만 입고 뭐하고 있었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비켜봐! 아니야, 여보. 집안에 먼지가 많아서 청소 중이었어. 옷은 더러워져서 벗은 거고. 청소가 한창이니까 나중에 다시 와. 혜림이, 넌 여기 왜 왔니? 어서 아빠 모시고 집에 가! 그러자 딸이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아내의 팔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실내를 보니 살림을 차렸더군요. 누군가에게 세를 준 게 아니라 아내가 바람난 남자와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이야, 당신 대단하네. 우리 어머니 유산으로 오피스텔 사서 상간남이랑 동거하는 거야? 여보,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해. 괜히 오해하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오해는 무슨, 누가 봐도 바람나서 살림 차린 거로 보이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는 거야? 내 어머니 유산으로 이딴 집 버려도 되는 거야?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옷을 입으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상간남과 눈을 마주쳤는데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더라고요. 표정을 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고 각성하고 그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간남의 귓방망이를 날리고 발로 몸을 내리찍고 사정없이 혼내주고 있었어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자 아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하지 말라며 저를 때리더라고요. 아이씨, 당신 지금 바람난 상간남이 맞으니까 날 때리는 거야? 그래, 나한텐 당신보다 애인이 더 중요해. 내 애인 건들지 마! 진짜 구제불능이네. 이건 놔라. 상간남부터 손봐주고 당신한테 갈 테니까. 아내가 끝까지 제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자 제 딸이 아내의 팔목을 잡고 비틀더니 깨물었습니다. 딸에게 손찌검을 하자 딸은 눈이 뒤집히며 아내의 몸을 바닥에 밀었어요. 아빠, 엄만 내가 맡을 테니까 그놈부터 혼내줘.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 자식부터 혼쭐 내고 네 엄마 혼내줄게. 잘 붙잡고 있어라, 혜림아. 딸이 도와줘서 상간남을 실컷 두들겨 팰 수 있었습니다. 다시 비웃어보라고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 이빨에 꽉 다물라고 경고했습니다. 힘신 두들겨 패주고 뒤를 봤더니 아내가 딸에게 잡혀서 씩씩거리며 화내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귀싸대기를 세게 한 대 날려서 마누라를 잠재워버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에휴. 혜림아, 다 됐다. 이것들 그냥 두고 집에 가자. 아빤 이혼할 거야. 소송해서 아빠가 받아내야 하는 걸 다 받을 거야. 응,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도 더는 엄마랑 모녀지간으로 안 지낸다고 하니까 좋네. 아빠, 확실하게 금융치료 시켜줘. 위자료 온팡 씌워서 이혼하라고. 아내와 상간남은 바닥에 널브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쯧쯧 혀를 차며 딸과 거기서 나와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이혼 소송 말고 저희 어머니 유산을 가로채간 혐의로 고소를 했답니다. 이혼 과정은 변호사가 알아서 다 잘해줬기 때문에 아내와 금세 남남이 됐고 어머니 유산 10억도 돌려받았답니다. 돌싱이 된 지 몇 주 만에 처제와 처남이 찾아왔어요. 둘 다 돈이 없는 거지로 돌아갔으니 저에게 사정하러 왔답니다. 매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갑자기 고소를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한 식구였잖아요. 형부, 우리 영어학원이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학원을 팔게 만들면 어떡해요? 나 또 백수 됐다고요. 내가 백수로 썩다가 평생 시집 못 가면 책임질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 대신 뺨따기를 한 대씩 날려줬습니다. 형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매형,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에휴, 짐승들아. 니들이랑은 사람의 대화로 통하지가 않아서 매를 든 거야. 더는 니들과 가족 아니니까 나가. 내 집에서 꺼지라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아! 처제와 처남은 제 분노에 놀라 뒷걸음질치며 서둘러 도망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상간남과 다른 터로 이사를 했어요. 어디 원룸에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다는데 저희 집 근처였나 봅니다. 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불륜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전처가 저희 부녀를 보고 비아냥거리더군요. 꼰대 애비에 싸가지 없는 딸내미가 둘이 뭐하고 노시나? 돈을 도로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았니? 차라리 잘 됐어. 이혼하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 비록 오피스텔은 빼앗겨서 아깝긴 하지만 자유롭게 애인이랑 사는 게 훨씬 좋아. 자랑이다.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혜림이가 당신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쩌려고? 거부? 거부는 내가 해. 저 버릇없는 기집애랑 따로 살게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꼰대 같은 당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당신을 벗어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 좋은 세상 만끽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남남인데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 불편하니까 그냥 서로 모른 척하자. 너 내가 애인이랑 어울리는 거 질투나지? 지금 상황에서 질투를 바라는 거야?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됐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는 게 100번 낫겠어. 혜림아,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응, 아빠. 저희 부녀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전처가 딸의 목덜미를 잡아챘습니다. 야, 너는 엄마 보고 인사도 할 줄 모르냐? 이거 놔! 더러운 손으로 어딜 잡는 거야? 뭐 더러워? 내가 널 키워줬는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다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어? 아, 키워주기야 했지. 엄마 잣대로 아주 힘들게 키웠지. 엄마가 우리 부녀를 벗어나서 시원하다고 그랬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특히 난 엄마 없이 지내니까 몸도 마음도 편하다고. 이게 안 본 사이에 싸가지 국수에 밥까지 말아먹은 모양이네. 제대로 예의 있게 말해. 예의? 이봐요, 그만하세요. 이젠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으니까 이렇게 이봐요라고 부를게요. 이봐요, 이거 놓으시고 애인이랑 데이트나 하세요. 난 아빠랑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손 치우라고요. 딸이 전처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자 전처가 악소리를 내며 딸을 노려봤어요. 또 싸움이 날 것 같아 전처에게 손가락을 들며 경고했습니다. 내 딸한테 또 손가락만 대봐. 그땐 니들 10손가락 다 부러뜨릴 테니까. 그 말에 전처가 입을 다물더니 상간남과 등을 돌리더군요. 그렇게 저와 딸은 마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딸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아빠, 1살이라도 젊을 때 여자 사귀는 게 어때? 아빠 세장가 가라. 뭐, 세장가? 말만 들어도 징그럽다. 내가 무슨 세장가야. 아빠는 혜림이 너만 있으면 돼. 아니야, 난 몇 년 뒤에 성인이잖아. 아빠랑 잘 어울리는 아줌마 만나서 재혼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왜 이럴까? 아빠는 진짜 재혼 생각 없는데. 아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하루라도 젊은 때 새 여자 만나. 내 말 새겨 들어줘. 딸이 진심 어린 눈으로 말하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아빠가 하루라도 젊을 때 애인 만들어 볼게.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까 소개 좀 많이 받아보고 한 사람으로 골라볼게. 됐지? 응, 바로 그거야. 나중에 나 시집가고 아빠 혼자 살 걸 생각하니까 엄청 걱정되더라고. 무조건 착하고 예쁜 아줌마로 선택해서 잘해봐, 꼭. 그래, 우리 딸이 하라는 대로 할게. 우리 딸 덕에 새롭게 연애하게 생겼구만. 저는 딸의 말을 새겨들었고 진심으로 연애할 마음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매우 예쁘고 현명한 사람을 만났네요. 전처와 이혼한 지 1년이 지나고 연인과 재혼하려고 집을 알아봤어요. 물론 딸도 같이 살 집이었죠. 전처와 살던 집에서 새 살림을 꾸리는 게 찝찝해서 이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같이 집 구경을 하다가 마음이 일치하는 집을 계약했답니다. 그리고 곧 이사하는 날 짐을 빼고 있었는데 전처가 찾아왔습니다. 피죽도 못 먹은 꼴로 와서 하는 말이 자기랑 같이 살아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여보, 혜림아, 둘이 어딜 가는 거야? 이사가?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무슨 용건으로 왔어? 용건이라니, 내가 혜림이 엄마인데 딸을 보고 싶어서 왔지.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시지. 내 딸한테 남남이 돼서 좋다고 떠든 게 누군지 기억 안 나?
그땐 내가 이혼하고 화가 많이 나서 한 소리야. 여보, 나 정신 돌아왔어. 이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저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전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야,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는 개마냥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혼하고 남남이 된 지가 언젠데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받아줄 거라 생각했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짐을 계속 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애인은 어쩌고 왔냐? 그놈은 돈 한 푼 못 버는 논팽이에 술만 먹으면 나한테 손찌고 마는 나쁜 놈이었어. 얼마 전에 정리하고 나왔어. 여보, 나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우리 혜림이랑 셋이서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 딸이 방에서 짐을 들고 나오며 전처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우리 아빠한테 찝쩍대지 마세요. 혜림아, 너 많이 컸다. 1년 만이지? 내 이름 그 입에 올리지 마세요. 기분 더러우니까. 이봐요, 나 새엄마 생겼거든요? 우리 아빠한테 새 부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당신이 끼어들 자리 없으니까 얼른 나가서 다른 논팽이나 찾아보시죠. 뭐가 어째? 새엄마? 새 부인? 딸 뒤로 제 애인이 나오자 전처가 희번덕 눈을 뜨더군요. 당신 뭐야? 내 딸이랑 왜 같이 나오는 거야? 분위기가 묘하네. 당신 누구야? 아, 제가 혜림이 새엄마거든요. 아, 그 친모라는 분이구나. 혜림이가 극도로 싫어하던 그 아줌마. 지금 뭐랬어? 아줌마? 혜림이가 날 극도로 싫어한다고? 야, 어디서 주둥이를 멋대로 짓거리는 거야? 난 혜림이 낳은 엄마라고. 너랑 나는 차원이 달라. 내가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남편이랑 딸이 날 받아줄 거라고. 내 식구들한테 붙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정리하고 꺼져. 그러자 제 애인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꿈도 야무지네. 아줌마, 우리 새 식구 새로 시작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논팽이나 꼬셔서 원룸에서 사세요. 아줌마한텐 그게 딱 어울리니까. 제 애인이 현명하기도 한데 기도 세서 절대로 싸움에서 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처의 꼬장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애인이 확고하게 선을 그으며 나가라고 경고하자 전처가 팔을 걷어붙이더군요. 싸워보자고 들이대려고 하길래 제가 가운데 서서 말렸습니다. 이 여자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서 남의 행복을 들쑤시고 그래? 당신은 남이야, 남!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 잊었어? 물론 다른 문제도 많았지만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의 외도라고! 그래서 반성한다고 했잖아! 나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다고! 당신과 혜림이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런 기회는 절대 없어! 난 분명히 말했어. 당신은 우리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 그러자 전처는 돌아서는가 싶더니 재빨리 제 애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자빠진 건 애인이 아니라 전처였습니다. 뺨 한 방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이야? 여보, 혜림아,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돼? 혜림아, 엄마가 잘못했어. 딸은 대꾸하지 않고 이삿짐 직원에게 짐을 건네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중요한 거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삿짐을 사다리차로 내리면서 전처를 잡고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아낼 생각하지 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이삿짐이 거의 다 빠지고 사다리차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직원과 저희 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전처가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왔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아, 깜짝이야! 이 여자야, 사다리차가 당신 타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위험해! 당신은 겁도 없어? 몰라. 위험하든 말든 난 내 마음을 꼭 전해야겠어. 여보, 혜림아, 마지막 기회를 줘. 아직 저 여자랑 살림 차린 거 아니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친엄마이자 전처인 내가 정신 차렸으니 나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빌게. 나 자존심이 이거 뭐고 다 내려놨어. 진심으로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받아줘.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생각하는 척 했어요. 손가락을 턱에 가져다 대고 하고 소리를 내고 생각하고 대답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과는 안 돼. 내 애인이 없다고 해도 호래비로 살면 살았지 당신과 재결합은 못해. 이만 끝. 아저씨 오라이. 사다리차 내리세요. 나쁜 놈아. 지금 나 놀리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넘어와야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사다리차에서 나오려고 하자 제 애인이 전처의 머리통을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다리차 내려주세요. 오라이. 그리고 이 여자 다시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러자 전처는 다시 사다리차를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보, 혜림아. 나 다시 돌아갈래. 저와 딸은 베란다에 고개를 내밀고 내려가는 전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마. 그리고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이봐요. 우리 아빠랑 나는 댁을 받아줄 마음 없거든요. 평생 혼자 외롭게 사세요. 전처는 아파트 1층 앞에 도착했는데 다시 사다리차를 올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삿짐 직원이 거절하며 쫓아냈답니다. 전처의 사다리차 사건은 아직도 저와 딸이 깔깔 웃으면서 회상하곤 한답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해서 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딸은 새 아내에게 엄마 하면서 잘 따르고 허물없이 잘 지냈고요. 새 아내는 성격이 정말 좋기도 하고 집안이 부유해서 돈 가지고 다툴 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 참고로 저희 어머니의 유산의 절반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혜림이가 더 크면 주려고 저축해뒀답니다. 딸이 곧 고3에 올라가는데 저는 대학에 못 가도 상관없다고 일러주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딸에게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제가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결혼 실패를 했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을 찾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네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 아내와 딸과 셋이 미소가 꺼지지 않는 날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지만 길다고 생각하면 아주 깁니다. 저처럼 속 끓이고 이혼까지 하신 분들은 부디 빨리 다른 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